이 3편이 시장론이죠. 시장론인데 1장이 부동산 시장이고 2장이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그죠? 3편은 아주 쉬워요. 쉬운데 보통 이제 작년에도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좀 적게 나올 때는 한 4개, 많이 나올 때는 또 6개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3편에서 나오는 건 전부 점수를 딸 수 있어야 돼. 아주 내용이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 3편에서 이제 시장론에서 작년에 2문항이 나왔고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 3문항 나왔습니다. 역시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1장 시장론에서는 꼭 정리해야 될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특성과 기능이 일단 다른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에서는 여가 현상이 아주 중요 포인트예요. 여가 현상도 거의 매년 한 개가 나오다가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효율적 시장에서 한 개, 특성과 기능에서 하나가 나왔고 올해는 뭐 특성에서 나오든지 여가현상에서 나오든지 여가현상에서 한 개 정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2개를 예상하고 있고 이 입지 및 공간구조로는 거의 영역별로 다 한 개씩 정도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지대이론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도시 공간구조 이론, 도시 성장 이론이죠. 도시 성장 이론도 거의 그냥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업 입지론입니다. 상권에 관한 이론. 이 상업 입지론 한 개 아니면 2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공업 입지론은 3년에 한 개 정도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좀 비중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장의 입지 및 공간구조는 각 영역별로 이렇게 지대 이론도 반드시 한 개 나오고요. 도시 성장 이론도 거의 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요게 안 나오면은 이제 공업 입지론이 나올 수 있고 또 합쳐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권에 관한 이론, 상업 입지론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딱딱 정해져 있어요. 3편은. 시험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 입지 이론에서 이제 서야인들의 이론이 워낙 다양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뭐 한 30개 가까운 서야인들이 이 지대 이론도 7개가 있죠. 도시 성장 이론도 7가지, 이 상권에 관한 이론도 9개, 10개 됩니다. 그리고 공업 입지 이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입지 이론이 몇 시까지 되는 입지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 이론들의 요지를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어려운 게 없고 2분 정도만 들으면 다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니까 시장론에서 나오는 건 다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151쪽에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 이제. 먼저 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시장은 뭐 우리가 늘 자주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고 사고 판다.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 또 매매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곳. 뭐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장소다, 그지?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떤 특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가 중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추상적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그랬는데,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세분화가 되면은,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 2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서도 독점적 경쟁 시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또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니까 효율적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디에 속하는가, 요걸 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 요걸 이제 하나씩 정리해 봐야 돼요. 자, 생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다른가?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성립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시장의 성립 조건 4가지를 모두 동시에 다 충족시키다. 이 시장의 성립 조건 4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시키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네 가지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된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 시장이 곧 불안정 경쟁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은 반드시 시장의 성립 조건 네 가지를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돼요. 자, 완전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 존재할까? 그러니까 수요자도 다수가 존재하고 공급자도 다수가 존재할 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수요자는 다수가 존재하지만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거나 또 공급자는 다수가 존재하는데 수요자가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완전 경쟁시장은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합니다. 상품이 동일할까? 그러니까 상품이 전부 다르다. 상품의 성질이 다르다면 그건 불안정 경쟁시장이 되는 거고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일 때 그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진입도 자유롭고 퇴거도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전출입이 자유로울 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는 거지. 진입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또 쉽게 진입은 했지만 퇴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완전 경쟁시장은 반드시 정보가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하다. 그 말은 모든 정보가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또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모른다. 그러면 그런 시장은 당연히 불안정 경쟁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은 이 네 가지 시장의 성립 조건이 모두 다 동시에 충족돼야 돼. 그래 완전 경쟁시장이고 이 중에서 뭐든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불안정 경쟁시장인데 실제 완전 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가정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은 다 불안정 경쟁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불안정 경쟁시장이겠고요. 뭐 주식시장이나 예금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안정 경쟁시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불안정 경쟁시장이고요. 이 네 가지 조건이 전부 다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나 공급자가 모두 다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고 또 상품도 개별적이죠. 그죠? 개별성 때문에 또 그 진입과 퇴거가 부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법적인 제한이 많아가지고 또 퇴거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시장이고 정보도 불안전해.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고 개별성이라든가 부동성 뭐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정보도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절대 완전 경쟁시장은 될 수가 없고 항상 불안정 경쟁시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 경쟁시장도 세 가지가 있어요.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또 독점적 경쟁시장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뒷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독점시장은 공급자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 공급자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존재하는 게 한국전력,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이라든가 또 KTNG, 담배를 공급하는 업체가 옛날에 담배인상공사 KTNG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급자가. 이 공급자가 한 개밖에 없는 시장이 독점시장이고, 과점시장은 공급자가 있긴 있지만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너 개라든가 네다섯 개 정도로 공급자가 몇 안 되는 시장인데, 대표적인 이 과점시장 그러면 휴대폰 시장. 휴대폰 공급하는 업체가요, SK, LG, KT, 이 정도밖에 없죠.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 대우, 기아, 삼성, 쌍용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공급자가 몇 개 안 되는 소수밖에 존재하는 시장이 과점시장이고, 독점적 경쟁시장은 공급자는 다수가 존재해요. 공급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의 진입이 좀 부자연스럽다거나 또는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상품이 차별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인데, 이 공급자는 상당히 많지만 진입이 어려운 시장, 대표적으로 약국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약국, 그죠? 약국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100m, 200m 단위로 약국이 다 있지만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시장에 진입이 어렵다는 거죠. 또 공급자는 역시 다수가 존재하는데 상품이 차별성을 보이는 시장이 주택시장이에요. 그죠?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많습니다. 근데 공급 업체마다 다 상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시장이 이 독점적 경쟁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이고, 그 불안정 경쟁시장 중에서도 독점이나 과점시장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 경쟁시장이고 그중에 독점적 경쟁시장에 해당한다. 요거 좀 기억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 완전 경쟁시장의 승리 조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조금 있다가 나올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의 승리 조건 네 가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고 또 상품이 동질적이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도 자유롭고 정보가 완전할 때 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 있다. 요 네 가지 승리 조건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요. 자, 2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은 다르겠죠, 그죠? 특성하고 기능은 당연히 다른 건데 용어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성에 뭐가 있고 기능에 뭐가 있는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특성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다 정리를 했죠, 그죠?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이런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시장도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 특성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 시장과 다른 독특한 성격, 이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특성이라는 거고요.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누구의 개입이 없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어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틀리니까 특성에 뭐가 있고 기능에 뭐가 있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특성은 아주 쉬워요. 왜? 토지의 특성 때문에 시장도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성질을 가지니까 우리가 토지의 특성에서 발생되는 영향들을 좀 정리를 했잖아. 그죠? 그거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항상 국지적으로 주어진 위치상에서만 성립하는 국지적 시장이고 또 지역적 시장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시장이 세분화된다 그랬죠. 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부동성 때문에 토지의 위치는 이동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면 이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특정 위치에서 공간이 딱 한정될 때를 우리가 국지화, 국지적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모든 현상이나 활동을 국지화시키는 근거가 부동성이다. 이거 부동산에서 하고 온 거다, 그지? 항상 이렇게 국지적 시장이 되고요. 또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죠. 서울 부동산 시장, 대구 부동산 시장, 울산 부동산 시장, 부산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해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니까 토지가 있는 위치 상에서만 시장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국지적, 지역적 시장이 되는 거고요. 또 부동산은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공개적 시장이죠. 이거는 이제 개별세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물건의 성질이 좀 다르고 물건별로 따로따로 거래를 하니까 거래 사실이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바로 옆에서 똑같은 부동산을 거래해도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그 정보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많은 고액의 정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바로 은밀하게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는 비표준화된 시장이죠. 그죠? 역시 이것도 이제 개별성 때문이죠. 개별성 때문에 표준이 없다. 전부 상품의 성질이 다르니까, 긴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전부 물건이 다르고, 모든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화, 독점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격도 전부 다른 가격이 형성되니까 일물일가 법칙은 성립될 여지가 없죠. 샘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고 또 조직화도 불가능한 비조직화된 시장이 된다 그랬죠. 역시 이것도 역시 개별성 때문이다. 그지? 그러니까 동질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재화 시장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반드시 유통 조직이 있어요. 그죠?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면 그 대리점으로 갔다가 대리점에서 또 도매상으로 가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가고 소매상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게 없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바로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유통조직이 결합될 여지가 없는데 그게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 개별성 때문에 거래가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된다. 또 표준화가 불가능한 비표준화된 시장이 된다. 조직화도 불가능한 비조직화된 시장이 된다. 이 B자가 포함되는 특성이 개별세에서 연연하는 거다. 이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의 특성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특성을 구분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다. 수급 조절이 곤란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은 즉각적으로 할 수가 없죠.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또 건물도 수요가 증가해도 즉각 공급을 왜 못할까?
생산기간 때문이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격 왜곡 현상 이런 거죠. 그죠? 자, 단기적으로 수요가 조금 증가했다고 가져봐요. 수요가 요만큼 증가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은 전혀 할 수가 없죠. 단기 공급은 완전 비탈진 쪽에 가깝게 아주 가파른 양상을 보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거의 힘들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만 증가하면 가격이 이 수준에 있던 것이 요만큼 아주 큰 폭으로 폭등을 하고 맙니다. 그지? 이렇게 아주 쉽게 가격이 폭등하는 가격 왜곡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수급 조절 곤란한 특성 때문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 매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말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매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왜 그러냐? 첫째는 이게 비싸기 때문에, 그죠? 고가이기 때문에 매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죠? 구매자금 모으는데 보통 뭐 10년, 20년 모아야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하고요. 그리고 또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출품을 해도 즉각 매도하기 어렵죠. 그죠?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곤란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일곱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아주 많은 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시장만큼 제한이 과다한 시장이 없어요. 이 부동산만큼 제한이 많은 시장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 시장에서도, 그죠? 뭐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또, 그죠? 투기 가율지구 묶어버리기도 하고, 투기 지역 지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대부비를 축소해가지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죠? 대출 규모를 줄인다. 이런 제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토지도 마찬가지,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기도 하고, 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용도 지역별로 행위 제한이 따라오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다 규제를 받아갖고 획일적으로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은 전부 개인들이 사유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죠? 토지를 사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하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익은 중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익에 못지않게 공익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정부가 법으로 제한을 해서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가 사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많은 제한이 존재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부동산은 워낙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동원 능력이 없고서는 시장에 참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의 융통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참여 자체가 제한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고, 그리고 이거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이.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도 소수, 판매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첫째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동성 때문에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부정성도 있고, 생산자가 불가능하니까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판매자가를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특성에 기인해서 이렇게 구매자나 판매자,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고요.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시장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는데, 다음 단계에 가서 제가 한 서너 가지 더 첨가해 주고요. 일단 시장은 이렇게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독특한 차이점을 많이 가지는데, 이게 전부 토지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특성 때문에 시장도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이렇게 독특한 성격을 가지죠. 이 시장이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독특한 성질을 특성이라 하는데요. 기능은 용어 자체가 틀려요. 이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누구의 개입이 없더라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기능이라 하기 때문에 기능하고 특성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먼저 정리를 하고 특성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급자가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정된 부동산이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배분된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시장. 이게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내 토지를 타인의 건물과 바꿨다? 그럼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됐죠. 또 내 부동산을 사모받고 팔았다? 그럼 현금하고 부동산이 교환된 거예요. 또 내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해 썼다?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와 또 부동산이 교환된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권리 이런 여러 가지 교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부동산을 거래하는 장소가 부동산 시장이죠.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 내 아파트 2억에 살래? 그래 2억에 살게. 그럼 거래가 성사되면서 2억이라는 가격이 이루어지겠죠. 항상 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도 있고요. 매도인이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가격을 낮춰가요. 그럼 매수인은 또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가격을 높여가죠. 그래서 매도인이 제시하는 하한선하고 매수인이 제시하는 상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격이 계속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부동산의 양이라든가 질을 조절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올해 보면은 신혼부부들이 20평 초반대에 뭐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시장에서 공개된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20평 초반대 아파트 생산 들어가는 거죠. 또 중개업자들도 신혼부부들한테는 20평 초반대의 아파트를 거래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정도 물건만 소개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부동산의 양이나 질이 조절됩니다. 또 부동산은 양이 한정돼 있잖아, 토지가. 그죠? 그 한정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인 부지 경쟁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누가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계속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개입도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역할들을 기능이라는데 이 기능하고 특성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특성은 이거 외에도 또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 기능에 뭐가 있는가? 기능이 몇 개 없으니까 기능에 뭐가 있는가를 딱 구분해 두고 기능이 아니면 그게 뭐가 되냐?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외우는 겁니다. 머리글을 따서 용어를 만들어요. 이 재밌는 문장이 되려면 교환을 여기 받침을 한 개 살짝 띄는 거야. 고로.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계속 자고가 정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자고가 정량. 이게 바로 시장의 기능입니다. A 이름이 또 박양으로 바꾸면 안 돼. 방향으로 바꾸면 안 되고, 계속 자고가 정량해가지고, 자고가 정량은 기능이에요. 근데 자고가 정량이 아니면 그게 특성인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특성하고 기능을 구분한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요. 예전에 14회 때 처음 출제되고 나서 두세 번 더 나온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문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답이 뭐냐?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다. 틀렸어요. 거래를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건 특성이잖아요. 그죠? 이 기능에 자고가 정량에 있어야 기능이 되는 거지. 자고가 정량이 아니잖아. 비공개적은. 그지? 그러니까 자고가 정량에 해당하면 그게 기능이고, 이 자고가 정량이 아니면 그게 특성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계속 자고가 정량 쌈박에 딱 기억해놔요. 시장의 기능에 계속 자고가 정량 외워놓고 157쪽 3절로 가자요. 효율적 시장. 자, 이 시장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죠?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이 효율적 시장은 최근에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내고 있고,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는 두 문제도 나왔고, 막 그래요. 한 개, 두 개를 꼭 내고 있는데,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 시장에서 접목했던 이론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정보가 얼마나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는가, 이걸 분석했던 이론이 효율적 시장인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효율적 시장은 유용하게 접목이 되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효율적 시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 거기 2번에 줄쳐요. 2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이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그 정보가 지체 없이, 즉 즉각적으로 바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면 그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데, 그죠?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진천동 주변은 이미 다 여기 뭐 개발이 돼가지고 요 대로변은 상권이 다 조성돼가지고요. 상업지역이죠, 여기는. 근데 요 뒤쪽으로 가면 또 아주 낙후된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요 뒤로 가보면, 우리 학원 뒤쪽으로 가면. 근데 오늘 만약에 신문에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일대를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신문에 공개했다고 가정하자 말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자, 오늘 신문에 정부가 공개됐더니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이 말이 정부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오늘 신문에 이 지역을 재개발하겠다고 정부가 공개됐어요. 근데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다. 그럼 정부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정보가 지체 없이 바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효율성이라는 말은 뭐냐? 효율성. 효율성은 새로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가, 정보가 어느 정도 가격에 빨리 반영되는가, 그 정도를 효율성이라 하거든요. 그럼 효율적 시장, 그 말은 새로운 정보가 즉각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는가, 그에 따라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개의 시장으로 나눠요. 그래서 뒤에 도표로 다 비교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어디까지 가격에 반영되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정보는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보 중 어느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느냐, 이 정보의 반영 범위를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고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 이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까지는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나 미래 정보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장. 그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과거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되느냐,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되느냐, 이 정보의 반영 범위에 따라서 시장을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개의 시장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0표는 이미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뜻하죠. 0표는 이미 가격에 정보가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X 표시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었다.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그 정보로 인해서 이미 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다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다 상승을 했고, 또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죠. 그리고 가격이 이미 최고 수준까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는 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보편적 정보 또는 상식적 정보라고도 합니다. 보편적, 상식적 정보, 이 말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우수한 정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에 이미 반영된 상식적인 보편적인 정보를 활용해서는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정보로 인해서 가격이 최고수까지 다 상승을 했어요. 다 상승을 해버렸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정보를 활용해서는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이 X 표시 정보, 우수한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개념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된 정보를 활용해서는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고, 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 요 X 표시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요 개념을 먼저 기해 놓고, 자, 이 세 가지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수하는 기법,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반영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성 시장에 반영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가격의 변동을 분수하는 기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요. 중강성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 이 과거와 현재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이냐,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다 상승을 해 있어요.
그럼 가격이 이미 최고수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분석이 불필요한 시장이 강성결적 시장인데,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 중에 뭐가 더 쉽다는 뜻입니까? 기술적 분석이 쉽고 기본적 분석이 어렵다? 반대예요. 기본적 분석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은 누구나 기본적으로도 다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 그러니까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이 기술 분석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요. 자, 과거 정보뿐만 아니고 현재까지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까, 이걸 분석하는 건 누구나 다 쉽게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오늘 신문에 그죠, 정보가 공개됐어요. 이 지역을 재개발 하겠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겠구나, 누구나 쉽게 분석한다는 거죠. 시장 가치의 변동을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야.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누구든지 쉽게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까, 이걸 분석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는 겁니다.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가지고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정보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세 개의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 이윤이나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특히 중요한 거는 초과 이윤.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 하고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는 거는 다른 말이죠. 용어가 틀리잖아. 정상 이윤하고 초과 이윤, 그죠? 정상 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수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회수한다. 즉 쉽게 표현하면 본전 찾는다, 이런 뜻이다. 정상 이윤 이꼬르 투자 비용, 본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과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투자한 비용을 초과해서 수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나, 의미를? 자, 봐봐. 어떤 사람이 1억의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1억의 부동산을 매수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1년 뒤에 1억 4천만 원에 처분을 했다. 1억 4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억의 부동산을 매수해서 1억 4천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 처분하고 들어온 돈 1억 4천 중에는 내가 투자한 비용 1억이 이미 해소가 된 거죠. 1억에 사서 1억 4천에 팔면 투자 비용 1억을 이미 해소했죠. 이 1억이 정상 이윤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비용 1억을 초과해서 또 4천이라는 수익도 남았죠. 이 4천만 원이 초과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 이윤을 획득했다, 이 말은 투자한 비용을 그대로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실을 보지 않고 본전 찾았다, 이 말이다.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는 말은 투자한 비용을 초과해서 수익을 남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정상 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만 분석한다면, 이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정보만 분석해도 얼마든지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만 활용해서 투자를 해도 투자 비용은 그대로 회수하고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만 분석하면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정상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은 없는 거죠. 모든 시장에서 정상이윤은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시장이든 정상이윤은 모두 획득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과이윤은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획득할 수 없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이미 그 정보로 해서 가격이 최고수까지 다 상승을 해 있어요. 그리고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정보란 말이야.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약성시장은 이미 과거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있죠. 그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는 거죠. 이미 가격에 정보가 반영돼 버렸으니까. 근데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약성시장은 현재 정보를 활용한다거나 또 미래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이 약성혈적 시장이라는 거죠. 가격에 반영된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고, 현재나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이윤 획득이 가능한 시장, 그런 시장이 약성혈적 시장이고요. 중강성 혈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었어요. 그럼 이 가격에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겠고, 현재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강성은 과거 정보를 활용하든 현재 정보를 활용하든
초과인은 획득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아직 미래 정보가 가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인 획득이 가능한 시장, 이런 시장이 중강성 혈적 시장의 뜻이 되겠고요. 강성 혈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이미 가계에 반영돼 버렸죠. 그 가격에 반영된 정보는 초과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과거 정보든 현재 정보든 미래 정보든 어떤 정보를 활용해도 일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강성혈적 시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혈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 획득이 가능한지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약성 시장은 반드시 무슨 정보를 현재나 미래 정보를 활용할 때만 초과 획득이 가능하고, 중강성 시장은 미래 정보를 활용해야만 초과 획득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를 활용해도 일체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약성 시장은 중강성 시장에 포함이 되고요. 또 중강성 시장은 강성 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에 강성 혈적 시장이 존재한다, 그럼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이, 그죠? 어떤 지역이 언제 재개발이 될 것이다, 어떤 아파트가 몇 년 뒤에 재건축이 될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 도로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주식시장도 정보가 다 반영돼 가지고요, 어떤 종목이 언제 얼마 상승할 것이고 언제 상한가를 칠 것이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시장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강성혈적 시장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성은 어디에? 중강성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중강성에는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강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성 시장을 포함하는 중강성 시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어디에? 중강성 혈적 시장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강성 시장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약성을 포함하는 중강성 시장으로 분류되는 시장이다. 이 세 개의 혈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할 때 초과인 획득이 가능한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여기서 또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분석할 기법이, 약성 시장에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이 기술적 분석이고, 중강성에서 가격의 변동을 분석하는 기법이 기본적 분석이다. 그리고 어느 정보까지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구분하고 있어야 이런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혈적 시장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쉽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정보까지 가계에 다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떤 정보를 활용해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중강성 혈적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시험이라는 게 별게 없고,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 지문이 나와가지고 강성인지 중강성인지 구분한 거 이런 거 나왔는데 답을 못 찾으면, 그죠? 5개년 계획 세워야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혈적 시장이고. 자, 160조. 이제 할당 혈적 시장으로 갑니다. 자, 할당 혈적 시장. 할당 혈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좀 전에 우리가 혈적 시장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혈적 시장이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 붙었나? 할당이라는 용어가 붙었어, 할당. 할당이라는 말은 할당한다, 배분한다 같은 말입니다. 배분 또는 할당. 그러니까 예전에는 할당 혈적 시장을 배분 효율적 시장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또 안정근 교수님께서 할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또 지금은 그냥 용어도 모르면서 그냥 할당. 아무나 그냥 할당되고 있는데 원래는 배분 효율적, 배분한다 그 말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앞에 할당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효율적 시장이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할당이라는 말이 붙어서 배분이라는 말이, 그죠? 이 할당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자,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을 여러 가지로 거기 정의해 놨죠. 자, 첫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는 시장.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면 정보의 비용도, 그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도 1,000만원이 들어가요. 내가 이 정보 가치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어차피 그 투입된 비용이 가치만큼 다 투입돼 버렸으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니까
누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초과 이윤 자체가 없는 시장이 할당홀적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당홀적 시장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가 똑같이 배분된 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똑같이 배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의미하는 자원이 뭐냐? 정보를 뜻하는 거예요. 정보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배분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보가 배분된 시장. 정보가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보가 가게에 다 반영되어 있고 모든 정보를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보가 완전한 시장.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다 공유하니까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할당홀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그래서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 비용이 동일한 시장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만약에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이 얼마? 1,000만 원으로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 비용이 1,000만 원으로 똑같다? 모든 투자자가 똑같이 1,000만 원의 정보 비용을 지출한다면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도 1,000만 원 들어가. 정보 비용이 모든 투자에게 동일하단 말이야. 정보 비용이죠?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면 누구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정보의 가치가 지금 1,000만 원이야. 근데 소수의 몇몇 투자자가 정보를 400만 원에 획득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400만 원의 정보를 획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600만 원 싸게 정보를 획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600만 원만큼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은 할당혈적 시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 비용이 똑같이 동일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1,000만 원이면 정보 비용도 1,000만 원으로 똑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특정 투자자가 값싸게 정보 비용을 지출해서 싸게 정보를 획득했잖아요. 값싸게 정보를 획득하면 그 사람만 초과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시장은 할당홀 시장이 아니에요. 누구도 값싸게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는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그랬죠. 누구도 값싸게는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게 정보비용이 동일하니까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균등하게 배분돼 가지고 정보가 완전한 시장, 이런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할당효율적 시장하고 이 불안정 경쟁시장,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시장인데 이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불안정 경쟁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지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 그게 모든 지문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한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만 알고 갑시다. 1번하고 2번 지문에 1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달성된다. 반드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할당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할당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뭐가 된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나 할당효율적 시장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당은 완전히 될 수도 불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될 수 있으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또 아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 독점 시장도 있고 가점 시장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었죠. 그 불안정 경쟁 시장 자체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당연히 그 불안정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뜻이네. 그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근데 왜 할당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느냐? 자, 좀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승립 조건 4가지를 모두 동시에 다 충족시키고 있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이 4개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 시장이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시장이라고 그랬죠. 그 완전 경쟁시장이 성립했다는 말은 1, 2, 3, 4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다 충족되었다 이 말이죠. 요 네 개가 동시에 다 충족된 시장이 무슨 시장?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근데 이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무슨 시장? 불안정 경쟁시장이죠. 그러니까 1분만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됐다? 불안정이죠. 2분만 충족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정이죠. 3분만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정이죠. 1, 2가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정이죠. 2, 3이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정이죠. 1, 2, 3이 되고 4분 한 개만 안 돼도 불안정이죠. 그죠? 또 4분만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정이 되겠고 3, 4가 되고 나머지가 안 돼도 불안정이 되겠고 2, 3, 4가 되고 1분 한 개만 안 돼도 불안정이고 1, 2, 4가 되고 3분 한 개만 충족이 안 돼도 불안정이고 불안정 경쟁시장이 무진장 많겠죠. 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X 표시가 한 개만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전부 뭐고? 이게 다 불안정 경쟁시장이죠. 그죠? 그렇죠. 근데 할당홀수시장은 무슨 시장? 자, 우리가 할당홀수시장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 비용이 동일하게 다 정보 비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 정보 비용을 동일하게 지출한다면 누구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고 모든 투자에게 정보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할당홀수시장은 한마디로 정보가 완전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요 완전경쟁 시장의 승립 조건 네 가지 중에 4번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4번 조건이 충족됐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정보가 완전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4번 조건이 충족된 요 정보가 완전한 요 4번 조건이 딱 충족되면 이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 봐. 자, 요 1, 2, 3, 4 중에 X 표시가 한 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건 좀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도 여기 지금 4번이 충족되는 경우는 있죠. 그럼 요 4번이 충족됐으면 이거는 정보가 완전해졌다는 뜻이니까 요 시장은 무슨 시장이고?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이 동시에 다 충족되는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4번도 충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할당은 요 4번 한 개만 충족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성립되는 순간 당연히 4번도 충족되어 있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면 그 시장은 무조건 뭐가 된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그죠? 그렇지? 근데 할당효율적 시장은 요 4번 한 개만 딱 충족되면 됩니다. 정보가 완전해가지고 4번 한 개만 충족되면 할당효율적 시장은 달성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1, 2, 3분이 모두 다 충족되면 뭐가 되는 거? 완전 경쟁 시장이 되겠죠. 근데 4번이 충족된 상태에서 위에 있는 1, 2, 3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게 뭐가 돼? 그럼 불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만 충족되면 달성되는 할당효율적 시장은 위에 1, 2, 3이 마저 다 충족되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뭐가 돼? 불완전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네. 그죠? 할당은 완전히 될 수도 불완전히 될 수도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면 그 시장은 4번도 당연히 충족되어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할당효율 시장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할당효율 시장이 언제나 완전히 될 수는 없어요. 위에 게 다 충족되면 완전히 되지만 이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히 되는 거니까 할당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그랬어. 있다. 자, 요 1, 2, 3, 4번 중에 한 개라도 충족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여기 있는 거는 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봐. 1번부터 해가지고 한 개라도 엑스포시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다 써보면 이게 4의 4승이야. 4의 4승. 응? 4 곱하기 4가 4의 4승. 종합으로 보면 4의 4승이니까 이게 하면 256인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근데 요거는 전부 불안정 경쟁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4번이 달성되는 경우는 있죠. 그럼 4번이 충족되면 정보가 완전해졌다는 뜻이니까 요 시장은 무슨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이잖아요. 이건 전부 불안정이지만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요런 경우는 할당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면 그 시장은 반드시 무조건 언제나 기어이 기필고 꼭 그냥 할당효율 시장이 된다 이 말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 됩니다. 그러나 할당이 언제나 완전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령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딱 시험에 나오는 본질가 두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효율적 시장이 달성되므로 할당효율적 시장도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시장은 모든 투자자에게 정보비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할당 혈축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았어요? 시험 나오면 포인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나올 게. 우선에 요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고요. 나중에 이제 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가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느냐, 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게 초점인데 오늘 다 알려주면 안 되겠죠. 3, 4월에도 할 걸 남겨놔야 되겠지. 그래 3월 때도 수업 오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포인트는 3, 4월에 정리하고 오늘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한다요.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다. 그러나 할당이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 경쟁시장도 할당 혈축시장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혈축시장을 정리하고 164조 4절의 주택시장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